저 멀리서 뭐 대구에서 강릉에서 저쪽에 전라도 영광에서 또 서울에서 오신 분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처럼 보잘것없는 데를 멀리 오시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그 논어를 공부하던 분들이 지금까지의 뭐 여러 가지 책 속에 있는 거하고 제가 여기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하고 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동원 선배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영공의 부인 남자하고 그 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송조하고 건친상간했다 하더라. 이제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마천과 참 남자의 그 남편이었던 위영공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공자가 따라가다가 초요과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깃발을 흔들면서 시장을 지나갔다. 이게 아마 초요가 지금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요는 아마 요래 가지고 요렇게 쓰는가 그럴 텐데, 제가 한자를 오랫동안 안 쓰니까 이것도 글자를 자꾸 까먹는데요. 이 글자 쓰는 거는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에 뭐 강의하거나 늘 쓰면 안 잊어버리는데 자꾸 까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뭐 허장성세고 뻐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있다. 논어 속에 남자의 자는 거기에 뒤에 있는 글자는 자기 여성의 경우에 뒤에 있는 글자는 자기의 성을 나타내는데 자씨가 원래 송나라의 성이다. 그리고 송조도 송나라 성이니까 여기 둘이가 건친상간이 만약 관계가 있으면 건친상간이 맞는데, 논어에는 그 말이 없고 송조지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는 사마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미색이다 이렇게 하는데, 논어에서는 미색의 의미가 아니고 미덕으로 쓰고 있다. 같은 글자를 다른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한결같이 미덕이다. 왜 그러냐면 제자 자공이 공자를 뭐라 그러느냐면 미옥이라고 부릅니다. 미옥이라고 그러는데, 자, 공자가 미옥인데 여기에 미자를 쓰는데 여기에 색자는 쓰지도 않았고, 또 색자의 뜻도 논어 속의 색자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색자하고는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공자를 미자로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송조지밀할 때 이 미도 아주 굉장히 평가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공의 제지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공의 재주와 미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보잘것없다 이 말 나오기 때문에 주공 같은 인물에도 미자를 쓰고 공자에게도 미자를 쓰는데 송조에게서 미자만 왜 미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요 두 사람을 건친상간이라는 인류 이래로 제일 나쁜 거, 사실 그 인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모든 문화가 다 다르지만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하는 거. 살인을 하면 그 문화에서 어떤 문화가 있을 때 그 문화의 구성원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전 인류가 다 싫어하고, 둘째는 거짓말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해버리면
언어가 발달해 있건 발달해 있지 않건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싫어하는 게 바로 건친상간인데, 건친상간은 왜 싫어하느냐 하면, 나의 누이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의 누이를 나에게 달라는 것은 이게 교환인데, 교환이야말로 인류가 오늘날처럼 발전해온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마 결혼은 왜 하느냐? 결혼은 사실 엄마랑 결혼하고 아버지랑 결혼하고 여동생이랑 결혼하고 오빠랑 결혼해버리면 복잡하지 않고 아이 놓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집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집에 있는 사람과 이성지간에 결혼하느냐? 그렇게 동성과 같은 가족을 버리고 이성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는 유전인자가 이상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영국인가 유럽의 어디 토튼강가 거기에서 그 집안은 자기 집안이 잘났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친상간을 계속 했더니 얼굴이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아이들 안에 이빨 이상하죠. 그게 막 생기더래요. 후손이 작고. 일본은 건친상간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건친상간을 왜 많이 한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일본에 무슨 포르노 이런 거는 원래 이상해가지고 얘들이 건친상간 만드니까 그걸 갖고 믿을 수는 없고, 한국에 온 아이돌 스타 중에 하나 여자아이가 자기가 20살에 22살인가 3살인데 지금도 아버지랑 혼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이 혼욕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목욕통이 오래 있는데 그 안에 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다 큰 딸하고 같이 목욕한다. 이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혀 상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딸을 키울 때 한 5, 6살만 돼도 이제 손도 안 대고 멈추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사히 신문인가 이런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20% 이상이 혼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건친상간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실은 좀 한국 사람보다 체격은 작지만 얼굴은 좀 더 이쁜데, 예를 들면 지금 아베 고노 이런 외상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눈썹이 시커멓고 눈이 커요. 네. 제 얼굴이 약간 외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래 보면서 쟤들이 내 얼굴을 왜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눈썹이 시커멓고 눈이 크고 여자아이도 우리보다 눈이 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하여간 눈 무조건 작다는 거. 하여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이 작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BTS의 얼굴 중에서도 그 중에서 얼굴이 제일 아름다운 B라는 얼굴이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걔 얼굴은 일본형 얼굴을 좀 닮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눈이 작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눈이 커지죠. 이거는 너무 뚜렷이 알 수 있는 게, 베트남 사람 우리보다 눈 커요. 태국 사람 우리보다 눈 커요. 필리핀 사람 우리보다 눈 크고 일본 사람 우리보다 눈 크다고. 몽골 사람은 적고요. 몽골 사람은 적고. 네. 그러니까 몽골 쪽은 눈이 크거나 이러면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하면, 추운데 나쁜 굉장히 겨울에 추울 때 온도가 이제 그거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귀도 작고 눈도 작고 다 작아요. 코도 작고, 특히 남자의 생식기가 인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몽골족이기 때문에.
몽골족은 크면 그게 얼어가지고 죽게 되죠. 동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다 이런 건데, 일본 사람들 얼굴 특징이 좀 그런데, 근데 이빨 모습을 보면 영 정남이 떨어지죠. 네. 우리가 딱 보면. 남자도 뭐 이빨 앞에가 톡 튀나고, 여자도 톡 튀나고, 이상하고, 가고, 앞뒤 이게 안 맞고, 어긋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건친상관 때문인지는 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꾼다는 것은, 뭐, 7남매가 있는데, 한 명은 자기 집은, 뭐, 집이 100마직인데, 옆집에 있는 200마직이 딸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이는 뭐 300마지기하고 결혼하고, 셋째 아이는 한 50마지기하고 결혼하고, 딸 하나는 뭐 결혼 잘해가지고 한 대지주 한 10마지기하고 결혼했고, 이러면 이 집안이 자기는 100마지기밖에 안 되는데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 100만마지기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바꾸어야 이익이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꾼다는 것이 중점이 되는데, 지금 그 아베가 이상하게 수출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건데, 이거는 자유무역은 첫째 경제 이론에 의해 가지고 가난한 나라든 못 잘 사는 나라든 간에 자기 나라가 각각 잘 만드는 게 있다. 그리고 못 만드는 게 있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도 이쪽에 잘 만들하고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면 서로한테 이익이다. 이게 아주 확실한 얘기죠. 우리도 일본은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무역을 하면 우리는 일단 일본 사람들이 막 한국산은 절대로 사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우리가 세계에서 품질 제일 좋은데 우리 거 안 사고 대만 거 사갔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부터 한국하고는 불매운동을 저가 알았어요 가지고 자기들은 불매운동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할 게 많은데 무조건 안 사니까 저 생각에 쟤들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단교해도 괜찮다. 자기 단교해버리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하고 물건을 살려고 하면 이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더 이익인 게 맞아요. 그런데 지들이 물건을 안 판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잠깐 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지가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차이나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값싸게 만든다, 물건을. 하고 미국은 얘들은 일도 안 하고 비싸게 만든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차이나에 팔아먹을 게 별로 약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미국의 가장 잘 팔아먹는 거는 저거 아닙니까? 비행기, 무기 이런 거 아닙니까? 무기를 차이나에는 팔 수가 없죠. 자기들 경쟁국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역 적자가 더 우리나라한테는 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차이나는 값싸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무역에서 일단 값싸게 파는 나라가 결국은 이긴다. 미국이 저는 진다고 봐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한창 잘 살 때 4만 달러 국민소득, 지금은 4만 달러 뭐 좀 개우되는가만 3만 몇 달러 이런데, 예, 옛날 4만 달러 넘어서고 이럴 때 일본이 자꾸 떠오르니까 미국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자꾸 관세를 매기고 자꾸 괴롭히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한국은 아예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에 와세다 대학 다니는 아이가 왔는데, 유학을 왔는데, 걔들 사실 일본에 와세다 대학은 한국에 걔가 직접 이야기한 동국대학교 수준쯤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고대 연대 수준이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놈들은 참 이상해가지고 학교가 좋으면 그냥 가면 되지. 얘들은 일단 무조건 국립대학을 가야 돼요. 참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주 국립대학이라 하면 국립이 앞에 붙었다고 와 좋은 대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경상대학교 국립대학이거든요. 네. 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 말 들어가면 와 좋은 대학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1번은 동경국립대학, 2번은 도쿄국립대학, 3번은 뭐 오사카 국립대학 이래 쭉쭉쭉 나오고 일제강점기에 서울대학교는 경성국립대학은 7번에 들어갔어요. 요 번호 다 돌리고 난 후에 들어가는 게 와세다하고 개요대학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주시면 서울대 다음에는 연대 뭐 고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 뒤에 좋은 학교 다녀도.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내가 물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일본 사람들은 미국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이래. 한국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제 건드렸다가 쟤들이 혼이 나고 있는데 무역은 하여튼 일본이 자기들한테 이익되는데 지금 하여튼 물건을 안 파니까 이건 완전히 웃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주인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파도 대주고 계란도 대주는 사람이 파 대주는 사람이 우리 안 팔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죠. 이건 완전 웃기는 건데 왜냐하면 전 세계 무역은 수입 제한은 있어도 수출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옛날에 홍콩에서 아펜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에서 아펜이 자꾸 들어와서 홍콩의 경제를 문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 전체를 아편 소굴로 만드니까 아편 들어오면 안 돼. 아편 수입 제한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 처진 적이 있고 예, 아편 수입 제한. 하여튼 수입을 제한하는 거 있는데 수출은 제한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독일하고 영국하고의 관계에서 영국은 선진국, 일찍 선진국이 됐고 독일도 후진국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가 물건을 잘 만들어도 독일 사람들이 독일제를 안 사요. 이 나라도 똑같이 영국제를 써버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라는 천렬재상이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 시계 한 개 1만 원 같으면 영국에서 들어오는 시계는 100만 원이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영국제를 못 쓰죠. 그래가지고 독일제를 쓰는 바람에 그때 독일의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입 제한이죠. 수입 제한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공업지대이고 여기는 농업지대 면화를 생산하는데 그럼 여기 영국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미국에 팔아먹기 좋은데 여기에는 안 팔아먹고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이 공업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와이사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팔아먹으니까 여기에 있는 지주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흑인들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임금을 줄 때는 여기에서 가져온 와이사스가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100원 주고 사가지고 500원에 팔아먹죠. 그럼 이거 팔아먹는데도 400원 남죠. 그래서 이렇게 팔아먹고 이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이사스 만들었는데 남쪽에서 안 사주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붙었는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입을 좀 제한해달라 그러는데 안 하니까 전쟁이 붙어버렸는데 결국은 북쪽이긴데 왜 북쪽이느냐. 여기에는 뭐 돈도 많고 이러니까 영국에서 무기를 사왔는데 이쪽에는 무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다가 총을 들고 가다가 총알을 크기를 똑같이 해놨으니까 아무 총이나 갖다 넣어가 쏘면 이기는데 얘는 총알 크기가 다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 들고 가다가 총알 없다 그러면 자기 총 꼭 집에 가가 갖고 와야 되니까 총알. 그 결국은 여기서 이기는데
그때부터 영국제는 들어오지 마라 이라고 미국이 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수입 제한해가지고 독일이 발전하고 미국도 수입 제한해가지고 독일이 발전하니까 수입 제한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수입을 제한하면 이게 보호무역이거든요. 보호무역인데 인도도 보호무역에다가 망해버렸고 중국도 보호무역 하다가 그때 중국 보호무역은 언제 했느냐 하면 모태똥 때 마오쩌둥 때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괜히 쓸데없이 보호무역 하다가 망해버리죠. 이 보호무역은 망하게 돼 있는 건데 이래가 망한 것도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다시 자유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도 자유무역 해가지고 발전하고 중국도 자유무역 해가 발전하고 북한도 자유무역 하려니까 아예 못하게 하죠. 미국에서. 미국은 6.25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리 월남전하고 한국 전쟁은 미국이 패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패전했다. 북한한테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500만 명 죽고 자기들은 5만 명 죽었는데도 저 진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한 300만, 400만 정도 공식적으로 미군이 월남 사람들이 죽었고 미군은 6만 5천 명 정도 죽었는데 자기들이 졌다 그러죠. 하여간 졌다 그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상 수출 금지는 지금 아베가 처음 했어요. 이거 아베가 처음인데 저는 뭐 얘들 처음부터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일본은 7,400억 달러, 380억 달러 그래요. 수출하고 우리는 6천억 달러 수출하는데 인구가 우리는 5천만이고 이쪽은 인구가 2억 한 2천만, 3천만, 뭐 1억 2천만 좀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보다 인구수가 2.5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는 한 명당 1만 2천불 수출하고 여기는 1인당 개우 6천불 수출, 6천불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2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이 우위에 있다. 모든 사람이 일본이 기술 우위에 있다는데 저만 자꾸 기술 우위에 있다고 자꾸 그랬어요. 아마 제 페북을 읽어본 걸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이야기가 바로 쏟아져 들어오대요. 일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술 우위 국가가 첫째 아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대요. 일본의 무슨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저 전쟁은 계속 단교 수준으로 갚버리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절대 일본어를 가르치지 마라. 이거 일본어 가르쳐 놓으면 일본에 갖고 놀러 가려고 그러고 놀러도 한 번 가면 다음에 또 가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놀러 가니까 경치 좋은 데 있더라 하면 계속 베트남에 가요. 사실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데가 많죠. 호수가 수백만 평짜리 막 있고 이상한 나라예요. 일본어는 아니죠. 네, 일본에는 그만큼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 한번 가보면 자꾸 베트남을 가게 돼요.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게 버릇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여행 가는 거 여행도 제한해버리고 한국에서 그 다음에 취업도 제한해버려야 돼요. 한국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5만 명 가까이가 일본에 취업한다는데 얘들이 한국에서 취업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수준 낮은데 취업하기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가서 한 150만 원 받는데요. 한국에보다 낮게 받는데도 여기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아가지고 비싼 달세네 프로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도 그게 무려 5만 명이나 1년에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5만 명이 한 5년만 해도 20만 명, 4년만 해도 이런데 얘들 취업 못하게 좀 돌아오라 이래버려. 일본 공장 문 닫아버립니다. 전부 다. 일본의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력이 없는 건데 한국 애들 집에 다 가버린다. 심각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쟤들을 한국에 일단 데려와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그 새로운 기술
그 소재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부에서 대폭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걔들 데리고 가지고 거기다 취직시켜버리면 일본은 그냥 폭삭만 하죠. 일본은 뭐 애들도 안 놓고 인구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고급한 인력 일본 젊은이 안 쓴다 하면서도 일본 기업은 한국의 젊은이 쓴다는데 걔들만 돌아보도 그냥 박상 망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이 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교환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뭐 약간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조국의 딸이 뭐 아주 이상한 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조국이라는 사람 옛날에는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평생을 더럽게 살았대요. 더불어 할 게 단 한 쪼가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뭐 딸이 공부를 잘했니 뭐니 그러는데 뭐 의대 뭐 의사 거기에 뭐 막 글 써가지고 내고 하는 이렇게 스펙 쌓고 해가지고 대학 치는데 유리한 거 차지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가 딱 가르쳐 버리면요 그 일이 그 우리나라 전체 과학 경시대회에서 동상 받아 버렸는데요. 그 뭐를 가르치느냐? 철학을 가르치는데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양 철학은 일단 플라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 플라톤하고 기독교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 기독교가 전 인류를 가장 많이 학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맨 카톨릭 뭐 같은 말입니다. 학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세 사람이 있는데 데카르트,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뭐 뉴턴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젠베르그 이 세 사람을 가르치는데, 요걸 딱 가르쳐 버리고 나니까 얘가 가자마자 과학고 출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 서울과학고인데 걔들을 다 제끼고 얘가 3등을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발표를 자리에 가득 채웠던 과학부 아이들이 이거는 주체석의 농간이다라고 야단 놔버린 거죠.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나 저한테 논어 배운 아이는요, 대한민국 첫 번째 대학을 만점 졸업했어요. 만점 졸업. 그렇게 99점도 아니고 100점, 100점. 저한테 배우니까 만점 졸업했죠. 뭐, 제 집에 아이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서울대학 그냥 1등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뭐 오늘 그냥 지나가는 투로 말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아이가 한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죠. 그냥 뭐 얄구전대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셀러리맨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직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주기만 하면 되죠. 이 세상 속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는 최고 잘한다, 최고다 하는 이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을 받아가지고 1등짜리, 꼴찌짜리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학교에 와가지고 자신을 개발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훌륭하고 뭐 참되게 살아가는 인물만 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역할이 그거지. 1등 해가 제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남이 전혀 모르는 거 가르쳐가지고 뭐든지 가면 1등 해버리는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정말 바보같이 가르쳐. 그건 당신은 교육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교육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가장 못난 인간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인데, 홍성대처럼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끌어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거. 이건 정말로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이 지금 교육의 목적이라니까 자기 자녀에게 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서울 의대 나온 안철수하고 똑같아요. 안철수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얘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죠. 저쪽에 제가 예천에 가가지고 예천에 뭐 성희롱 사건 때문에 유명할 때가 있습니까? 거기 갔더니 예천에 치과의사가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 조국은 안철수는 쟤는 중학교 수준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 의대라는 게 이만큼 허망한 학교라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게 중학교 수준 됩니까? 이러더라고. 걔는 초등학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흥분하는 거라. 굉장히 잔잔하던 사람이. 그렇게 이게 우리가 역사인식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이게 교육인데 자기 딸을 무슨 뭐 고대 다녔다가 서울대 산업대 갔다가 또 의대 갔다가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앉아 있는데 얘는 정말로 더럽게 살아온 놈이죠. 그래서 너는 그게 지금 뭐 법적으로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네가 했는 짓 하나하나 네 살아온 삶 평생이 전부 다 더럽게 돼 있다. 네가 그 산호맹까지 들어간 것도 네 성공을 위해서 들어간 것 같다. 내가 볼 때. 너는 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여기에 또 유시민이까지 촐랑스럽게 또 거들고 앉아가지고 유시민이 걔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좋은 측면에서 많이 보다가 어머니 노는 거 보고 아이고 쟤도 참 저기 지금 거들 때입니까 그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박탈감을 주죠. 왜 박탈감을 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겨우 밥 세 끼를 먹고 사는데 조국은 자기 재산이 56억이나 되고 신고액이 56억이니까 실제 재산은 100억도 넘죠. 그리고 아버지도 조국 자신도 대학 교수고 자기 아내도 대학 교수인데 여기에 딸이 장학금 1200만 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돈만 받고 그냥 자퇴해버리고 나가버린 아인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 1200만 원 장학금 신청했다는 소식을 알면 그 어차피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주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는 조국도 이야기하는데 야, 니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돼. 내 등록금 줄 테니까 니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평생을 더럽게 살아왔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저는 조국 부인하고 동양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바람에 다른 대학 교수 두 분하고 4명이서 식사도 한 끼 한 적이 있어가 될 수 있는 대로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이런 사람 수준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마천처럼 계속 거짓말한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거짓말 요건 좀 짚고 넘어야 되겠습니다. 이동훈 선배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자가 위나라로 갔는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한 달 열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지고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남자랑 인사를 받았는데 남자의 몸에 구슬을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났다. 요런 말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남자의 남편인 위영공하고 시장으로 깃발을 휘두르면서 갔는데 사람이 막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 그런데 공자는 차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따라갔다. 차승을 했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호덕하는 사람이 호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호색이니까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호덕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고 호색하는 사람 많구나 이런 그 논어의 구절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서 떠나버렸다 이라는데 이 부분이 왜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느냐면요. 첫째는 남자를 악녀로 만들었다 이거죠. 여자를 제일 욕을 할 때 이 생녀다 이게 이제 남성적 사회에서 가장 욕하기 쉬운 거죠. 거기에다가 위영공은 또 늙은 사람이죠. 늙은 사람과 젊은 여자의 관계. 여기에 수레에 또 탄 사람이 누구냐? 황관이 그 타요. 이게 스토리가 아주 이상한데 이거 딱 들으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레는 원래 좀 좋은 수레는 세 사람이 탑니다. 그 가운데 이 수레를 모는 사람은 의자라고 부른다. 의자. 수레 몰이 하는 사람. 하고 원래 동북아는 왼쪽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아요. 그 좌청룡 우백호죠. 그러면 요 왼쪽에는 임금이 탑니다. 그럼 이게 수레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 타는 사람이 참성이라고 합니다. 참성. 그런데 황관이 참성했다 그러면 지금 수레 누가 몰았다는 겁니까? 남자가 몰았다는 겁니까? 하고 남자하고 임금하고는 또 동성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만큼 엉터리 말을 끊으면서 그렇게 하고는 공자는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갔다 그래요. 공자는 이렇게 차이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황관과 생녀와 늙은 남자가 몰고 가는 수레 뒤에 그냥 쫄랑쫄랑 따라갔다. 공자를 까내릴 대로 최고로 깔아내리고 있죠.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항구적을 슬쩍 넣어놨는데 이 논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런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로가 밟아 뭉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진짜가 아닙니다. 왜 첫째 진짜가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술에 이런 식으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뭐가 또 잘못이냐 하면 역사라는 것은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하고 수레를 탔다 공자가 그 뒤에 쫄랑쫄랑 따라갔다 이런 건 역사 기록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런 걸 기록해놓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나 책을 여기에 있는 제가 이런 책 쭉 읽어보면요. 하여간에 인류의 역사 학문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누가 하느냐? 바로 지식인이 거짓말을 하죠. 오늘날은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대학 교수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만들고 퍼뜨리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에요. 아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산은 뭐 기중기도 만들고 뭐 온갖 뭐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때는 정조가 세종과 버금가는 무슨 태평천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산이 암행어사로로 나갔더니 굶어 죽는 놈밖에 없고 너무너무 심해가 어떤 남자는 지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군역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자기의 남성 성기를 자르는 전량시 같은 걸 쓴다 이렇게 하면 다산이 쓴 글은 최고로 나쁜 시대예요. 나쁜 시대인데 임금은 또 최고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 평가는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조가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산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뜨려지고 있다면 이건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학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뒤져보니까 다산이라는 사람은 그 8대 홍문관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고 태계 선생이 가난하게 비교 살았다 그러는데 353명이나 되는 노비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353명 노비가 있었다면
다산은 1000명도 넘는 노비가 있었죠. 그리고 노비 해방을 가장 앞장서가 반대한 사람도 다산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 집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과거에 되지 못했던 거,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다루어주는 촉탁관으로 들어가서